난 웃고 있지만 사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재벌 회장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났죠. 소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다리를 고쳐드릴게요. 주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겨우 10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벌어진 불가능한 기적, 그걸 본 남자는 믿기지 않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과연 그 거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이 둘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거래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원입니다. 45세 재활병원 원장이죠. 아침 7시 30분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지나갑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이 풍경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었어요.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에서 스스로 환자가 된 아이러니한 삶이죠. 원장님, 오늘 새 간병인이 출근합니다. 수간호사 오명자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그녀는 늘 저를 불편해하죠. 사고 이후 제가 달라졌다면서요. 정수경 씨, 38세. 경력 7년입니다.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간병인이겠죠. 대부분 한 달을 못 견뎌요. 제가 까다롭다는 이유로요. 오전 9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작은 남자아이가 살금살금 따라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수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괜찮습니다. 아이는 10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동그란 눈에 짧은 머리,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 휠체어를 바라보더군요. 어머니, 저분이 원장 선생님이에요? 이준아, 조용히 해. 남이준.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아프세요? 정수경 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말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 순수한 질문이 반가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피하거든요. 응,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경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비밀이에요. 하지만 정말 고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맑고 깊은 눈동자였어요. 마치 제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4년 동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거든요. 이준아, 어서 사과해. 괜찮습니다, 정수경 씨. 저는 휠체어를 아이 쪽으로 가까이 밀었어요. 이준이가 정말 고칠 수 있다면? 그럼 10억 원을 드릴게요.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는데 아이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약속하세요, 선생님.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금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제 세계에 처음 생긴 틈새였죠. 어쩌면 이 아이가, 이 작은 존재가 제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는 꿈을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지나가자 급히 대화를 멈추더군요. 그런데 귀에 걸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원장님 다리 고친다고.
아무래도 어제 일이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진료실에 도착하니 오명자 수간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원장님, 어제 일로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답했습니다. 아이가 한 말인데 뭐 어때요? 그런데 오명자 수간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환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원장님을 고칠 수 있느냐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오전 회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들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어떤 환자는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원장님, 그 아이가 정말 다리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들린 대화였어요. 10살짜리 애가 원장을 고친대. 세상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요즘 아이들 참 버릇없어. 그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뭔가 불쾌했어요. 그런데 왜 불쾌한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군요. 오후에 정수경 씨가 남이준과 함께 왔습니다. 어제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터였거든요. 그런데 정수경 씨 표정이 어두웠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준이가 말한 것 때문에 병원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수경 씨는 계속 사과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때 남이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선생님, 저 잘못했나요?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제가 말하자 남이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정수경 씨가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준아, 그만해. 하지만 남이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많이 아파하고 계세요.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두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정수경 씨와 남이준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누군가 제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를 들고 있더군요.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요. 종이를 펼쳐보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이었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해요. 남이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움직이면 다리도 따라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의사들도 포기한 제 다리를 한 아이는 마음으로 낫게 하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순수한 확신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제 안에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이준아. 제가 말하자 남이준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어요. 4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이준이 건넨 그림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단순하지만 희망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4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응급실에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죠. 핸드폰에 아내 문자가 왔어요. 조심히 와. 수지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 딸 수지는 5살이었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항상 기다렸던 아이였어요.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깨어난 건 3일 후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말이에요. 박진수 부원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통한 표로요. 재현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걸 말이에요. 아내와 딸이 현장에서.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은 그 다음이었어요. L-13 척추 손상으로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는데 다리가 뭐 소용이었겠어요. 제가 운전을 안 했다면, 그날 집에 일찍 들어갔다면, 매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이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낫지 않으면 다리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다리가 아니라 제 죄책감이 움직임을 막고 있었던 건지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오명자 수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어젯밤 환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죠. 그 아이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원장님처럼 나을 수 있다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이준이 뭘 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건 병원의 문제가 됩니다. 의학적 근거 없는 희망을 심어주면 안 되죠. 오명자 수간호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때 정수경 씨가 남이준과 함께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이준이가 또. 정수경 씨가 말을 못하겠다는 듯 입을 다물었죠. 남이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다리도 아픈 거라고요.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오명자 수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됩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정수경 씨가 급히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준아,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남이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선생님도 그러면 나을 텐데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을 똑바로 봤어요. 단순한 아이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준아. 제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넌 어떻게 알았니? 마음이 아프다는 걸 말이야. 남이준이 순진하게 답했어요. 눈에 보여요. 선생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게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4년 동안 숨겨온 제 마음을 한 아이가 꿰뚫어 본 거였어요. 오명자 수간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병원 이미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진수 부원장도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재현아, 나도 수간호사 말에 동의해. 이런 일은 의학적으로 위험하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이준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제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명자 수간호사와 박진수 부원장이 돌아간 후 저는 남이준과 둘만 남아 있었어요. 정수경 씨는 다른 환자를 돌보러 간 상황이었죠. 남이준이 제 휠체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리에게 인사해 보세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인사를 하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인사요? 네, 안녕하다고 말해보세요. 남이준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엔 우스웠습니다. 4년 동안 감각이 없던 다리에게 말을 걸라니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안녕, 다리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이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리가 듣고 있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포기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리를 포기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미안해, 다리야. 그동안 포기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만에 제 다리에게 하는 첫 말이었거든요. 남이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리가 답할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끝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각이었죠.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느껴질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변한 건 없어 보였지만 분명히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설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에리 L3 척추 손상으로는 이런 감각이 돌아올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이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뭔가 느껴지시죠? 아이의 질문에 놀랐어요. 마치 제가 경험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알았니? 다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남이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으로 말을 걸었으니까요. 그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이준아, 넌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니? 남이준이 순진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요? 네, 우리 할머니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때 정수경 씨가 들어왔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원장님, 이준이가 또 이상한 말을.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준이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수경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무당을 하셨어요. 이준이가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며 배웠다고 하네요. 무당이요? 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이준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던 거였죠. 그날 저녁 다시 그 감각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했어요. 다리 전체에서 미세한 떨림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의학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4년 동안 죽어있던 희망을 되살리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남이준에게 말했어요. 이준아, 내 말이 맞나 봐.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느껴져. 아주 조금이지만 남이준이 손뼉을 쳤어요.
다리가 선생님 말을 들었나 봐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불씨였지만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이준아. 제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죠. 고마워.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이 말을 걸어야 해요. 남이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믿어봐도 될 것 같았거든요.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가 제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그애 원장님을 속이고 있는 거 아냐? 맞아. 어떻게 10살짜리가 의사를 고쳐? 순진한 원장님이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말들인데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군요. 감각이 돌아오는 듯 했지만 의심이 자꾸 생겼어요. 정말 남이준이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오후에 남이준이 찾아왔을 때 저는 다른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준아. 네, 선생님. 정말 넌 날 고칠 수 있니? 제 말에 남이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을 눈치챈 거였죠. 시간이 걸려요.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명자 수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의학적 근거 없는 희망은 위험합니다. 박진수 부원장의 말도 생각났죠. 이런 일은 의학적으로 위험하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남이준의 눈빛이 꺼지는 걸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반짝이던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넌 좋은 아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제가 계속 말하자 남이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남이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아이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다리에서 느꼈던 미세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분명히 있던 느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였어요. 혹시 정말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이 맞았던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남이준이 평소처럼 정수경 씨와 함께 왔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인사만 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제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수경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이준이가 많이 풀이 죽어서 돌아갔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남이준을 슬쩍 쳐다봤는데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짓밟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4년 만에 처음 느낀 따뜻함을 제 손으로 끈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엔 늦어 보였어요. 남이준은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을 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일주일째 되는 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이준은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정수경 씨와 함께 와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오명자 수간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박진수 부원장도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하지만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며칠 전까지 느꼈던 그 미세한 감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다리가 다시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수경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사실 저희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수경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이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이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말이에요. 이준이가 계속 자기 탓이라고 해요. 자기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원장님이 싫어한다고요. 정수경 씨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병원 주차장에서 정수경 씨와 남이준이 짐을 차에 싣는 모습을 봤습니다.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그들의 살림살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남이준이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굴려 현관 앞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준아. 제가 부르자 남이준이 뒤돌아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가지마. 정수경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원장님, 제발 가지마. 제가 다시 말하자 남이준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다, 이준아. 처음으로 아이에게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았는데 내가 의심했어. 남이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이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무서웠던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는 게 무서웠어. 또 실망할까봐.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 없으면 난 다시 죽은 사람이 될 거야. 남이준이 말없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이번엔 진짜로요.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정수경 씨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준이가 또.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3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이준이 제 병실에서 말했어요. 선생님, 다리에게 다시 말해보세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다리야. 미안해. 너를 포기해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리 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선명한 감각이었죠. 제가 놀라자 남이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날 아이의 손이 제 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올라가서 가슴까지, 그리고 다리 끝까지 전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이준아.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남이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명자 수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아무래도 이 모습을 봤을 것 같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남이준과 제가 다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좋지 않은 표정일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이 하는 말을 믿기로 한 거거든요. 화해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남이준과 함께 다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다리야. 오늘도 함께 하자. 그럴 때마다 미세한 감각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한 느낌이 다리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준아. 제가 부르자 남이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뭐요? 일어나 보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가능할까요? 4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수경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준아, 그건 너무. 괜찮아요, 엄마. 선생님이 준비됐어요. 남이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한번 해볼게.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다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의지로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몇 초간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남이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격이었습니다. 정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묻자 정수경 씨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네, 원장님. 서 계세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진수 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재현아, 너 지금. 진수 형, 저 서 있어요. 박진수 부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남이준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났으니까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엔 휠체어를 잡고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더 해보세요. 남이준의 격려에 용기를 냈어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갔을 때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4년 동안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원장이 걷고 있었거든요. 오명자 수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복도 끝까지 걸었을 때 온 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환자들도 복도로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원장님도 일어나셨으니 우리도 나을 수 있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일어선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이준이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나았어요. 그래, 이준아. 내가 믿은 기적이 내 다리를 움직였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준아? 제가 묻자 남이준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다른 아픈 사람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마음부터 고쳐드릴 거예요. 정수경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이준이 참 대단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희망을 되살리는 놀라운 재능을 말이죠. 이준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도 될까? 정말요? 그래. 나는 몸을, 넌 마음을 고치는 거야.
남이준이 손뼉을 쳤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팀이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4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도 움직이지 않던 제 다리도 모두 이 작은 아이 덕분에 되살아난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테고 남이준과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걷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거닐며 환자들과 인사해요. 4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남이준과 정수경 씨가 저와 함께 살게 된 거였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아침 7시 남이준이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예전처럼 간병인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 웃게 됐습니다. 정수경 씨가 준비해 주신 아침상을 받으며 남이준과 대화해요. 오늘도 환자분들 만나러 가요? 그럼 이준아, 너도 함께 가자. 이제 남이준은 제 정식 파트너가 됐습니다. 몸의 치료는 제가, 마음의 치료는 이준이가 담당하죠. 병원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자들이 밝아졌습니다. 남이준이 병실을 돌며 희망을 나눠주거든요. 어느 날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가족들이 포기 상태였죠. 할아버지, 마음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남이준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보호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답했어요. 마음이 먼저 깨어나면 몸도 따라오거든요. 남이준의 가르침이었죠. 오명자 수간호사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환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됐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렇죠. 저도 믿기 어려워요. 박진수 부원장은 아직도 의학적으로 설명하려 애씁니다. 재현아, 이건 분명 신경재생이. 형, 모든 걸 과학으로만 설명할 순 없어요. 그래도 때로는 믿음이 더 강한 치료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앉아 하루를 돌아봐요. 정수경 씨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고 남이준이 오늘 만난 환자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정말 며칠 전까지 우울해하시던 분인데 마음에 햇빛을 넣어드렸거든요. 남이준의 표현이 늘 신기해요. 마음에 햇빛을 넣는다니요. 어느 주말 세 사람이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4년 만에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남이준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그래, 이준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음을 열어서예요. 정수경 씨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다니 꿈만 같네요.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족이 되었구나. 아이의 믿음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사람의 몸은 마음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4년 전 가족을 잃고 절망했을 때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남이준이 제게 다시 걸을 용기를 줬듯이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해요. 오늘은 또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그 기적의 이름은 사랑이었어요. 남이준이 늘 하는 말처럼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